조선 숙종 19년인 1693년 봄, 동해의 울릉도는 조선의 땅이었지만 평소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비어있는 섬이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정기적으로 관리만 보낼 뿐 비워두었기에 이 틈을 타 일본 어민들이 몰래 들어와 해산물을 훔쳐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3월 17일 동네 출신의 어부 안용복과 박어둔을 포함한 우리 어민 40여 명이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일본 요나고 지역에서 온 외인들이 진을 치고 전복과 미역을 닥치는 대로 캐고 있었습니다. 안용복은 그들을 향해 이곳은 조선의 땅인데 어찌 남의 나라 경계를 넘어와 도둑질을 하느냐 라고 당당하게 호통을 치며 당장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어민들은 오히려 숫자를 앞세워 무력으로 안용복과 박어둔을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밧줄로 묶어 일본 본토인 호키슈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용복이 처음으로 일본에 가게 된 사건입니다. 졸지에 납치되어 일본 땅에 발을 내디딘 안용복은 죽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처지였지만 결코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키슈의 높은 관리인 태수 앞에 불려가서도 조선의 지도를 펼쳐 보이며 울릉도와 그 옆에 작은 섬독도는 조선의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다라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안용복은 오히려 태수에게 우리 땅에 들어와 백성을 잡아온 일본인들이야말로 명백한 범죄자라고 꾸짖었습니다. 평범한 조선 어부의 당당한 태도와 지도를 이용한 논리적인 설명에 당황한 호키슈 태수는 이 사실을 일본의 최고 통치 기구인 에도 막부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안용복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울릉도는 일본의 땅이 아니니 앞으로 일본인은 절대로 그곳에 가지 말라는 공식 결정이 담긴 서신을 작성하여 안용복에게 주었습니다. 관직도 없는 조선의 평민이 일본의 최고 권력자로부터 우리 땅임을 인정하는 문서를 직접 받아낸 것입니다. 안용복은 이 소중한 문서를 품에 안고 9개월 만에 고국으로 향했지만 돌아오는 길의 대마도 도주에게 문서를 강제로 빼앗기고 억류되는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간신히 풀려나 부산을 통해 조선 땅을 밟은 안용복에게 닥친 현실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칭찬이 아니라 차가운 쇠사슬이었습니다. 동네 부사는 안용복이 나라의 허락 없이 국경을 넘었다는 월경죄를 물어 그를 곧바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안용복은 감옥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울릉도가 우리 땅이라는 약속을 받았으나 대마도 사람들에게 문서를 빼앗겼다라고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관리들은 이 평민의 말을 믿어주기보다 법을 어기고 외국인과 접촉했다는 사실에만 집착하여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조선 조정은 안용복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관아에서 곤장 수십 대를 치는 형벌을 내리고 나서야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국가가 지키지 못한 섬을 평민의 몸으로 지켜냈음에도 조국은 그를 범법자로 취급하며 매질로 응답한 것입니다. 안용복은 찢어진 살점의 고통을 견디며 한탄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침략 야욕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이 억울하고 가혹한 처우는 안용복을 꺾이는커녕 훗날 그가 스스로를 관리라고 속이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다시 한번 바다를 건너가 독도 주권을 확실히 매듭짓게 만드는 거대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안용복의 첫 번째 일본행은 이름 없는 백성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며 영토를 지킨 장엄한 승리인 동시에 이를 알아주지 못한 조선 사회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그는 일본에서는 주권을 지켜낸 당당한 외교가였으나 정작 자기 나라에서는 매를 맞아야 했던 비운의 영웅이었습니다. 사료 속에 기록된 그의 고초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이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뼈아프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행에서 돌아와 억울한 매질을 당하고 풀려난 안용복은 그로부터 3년 동안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1696년 봄 그는 다시 울릉도에 나타난
일본 어민들이 우리 땅에서 제멋대로 나무를 베고 고기를 잡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3년 전 일본 정부로부터 도해 금지 약속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대마도 도주가 문서를 빼앗고 사건을 은폐하는 바람에 일본인들이 여전히 우리 땅을 넘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용복은 이번에는 개인의 항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동료 어부들과 승려, 뇌원을 포함한 수십 명을 모아 다시 바다를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안용복이 선택한 전략은 목숨을 건 대담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관리들을 압박하기 위해 스스로를 울릉우산양도감 세관이라는 가공의 관직으로 칭했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치면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의 세금을 관리하는 정식 관리라는 뜻입니다. 평민의 말은 무시해도 국가 관리의 말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일본의 생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안용복 일행은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정식 관복을 갖추어 입고 배에는 관리의 행차를 알리는 깃발을 높이 세운 채 위풍당당하게 일본 호키슈 오키섬에 상륙했습니다. 안용복은 오키섬에 내리자마자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그는 일본 관리들을 향해 나는 조선의 정식 관리다. 울릉도와 독도는 명백한 조선의 강원도 땅인데 어찌하여 외인들이 감히 국경을 넘어와 소란을 피우느냐 라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는 3년 전에도 막부가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대마도 도주가 중간에서 그 서류를 가로채고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를 기만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조선 관리의 등장과 서슬, 퍼런 항의에 당황한 오키섬 관리들은 이 사실을 상부인 호키슈 테스에게 보고했습니다. 호키슈 테스와의 본격적인 담판에서도 안용복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의 지도를 펼쳐 보이며 울릉도 옆에 우산도가 바로 지금의 독도이며 이 섬들이 조선의 행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만약 너희가 계속해서 우리 땅을 침범한다면 이는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큰 전쟁으로 번질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일개 어부였던 안용복의 입에서 나온 이 당당한 외교적 수사 앞에 일본 관리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호키슈 테스는 이 사실을 에도 막부에 다시 보고했고 막부는 마침내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출입을 영원히 금지한다는 강력한 명령을 다시 한번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무후무한 외교적 승리를 거둔 안용복은 일본으로부터 다시는 우리 땅을 넘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당당히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제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으니 이번만큼은 정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696년 가을 그가 강원도 양양 해안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환영의 꽃다발이 아니라 차가운 포졸들의 창끝이었습니다. 양양 현감은 안용복 일행이 국가의 허락 없이 일본에 다녀온 것은 물론 감히 나라의 관직까지 사칭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그들을 그 자리에서 전원 체포해 버렸습니다. 안용복은 두 손이 묶인 채 한양의 비변사로 압송되었습니다. 비변사는 당시 조선의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던 최고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용복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혹독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신들은 안용복이 일본으로부터 영토 확약을 받아온 사실보다 평민 주제에 감히 나라의 이름을 도용하여 외교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성리학적 질서가 엄격했던 조선에서 왕권을 능멸한 중죄로 여겨졌습니다. 안용복은 목숨을 걸고 영토를 지켜냈지만 정작 조국의 법은 그를 영웅이 아닌 국가를 기만한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비변사에서 오간 대화 기록을 보면 안용복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문관들은 안용복에게 누가 시켜서 이런 미친 짓을 벌였느냐? 내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느냐? 라며 몰아세웠습니다. 안용복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나라가 하지 못한 일을 내 손으로 끝냈을 뿐이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적진에서는 당당한 승리자였으나 조국에서는 사형을 걱정해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은 안용복의 생애 중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운명은 그를 죽여야 한다는 강경파 관리들과 그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온건파 관리들 사이의 치열한 논쟁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안용복의 두 번째 일본행은 한 개인의 기지와 용기가 국가의 외교력을 앞질렀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가짜 관리가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일본의 영토 야욕을 꺾어놓으려 했던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대하는 조선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도 차갑고 보수적이었습니다. 한양 비변사의 앞뜰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밧줄에 묶인 채 끌려온 안용복은 무거운 칼을 쓴 죄인의 몸으로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당당히 호령하던 영웅이었지만 고국 한복판에서 그는 왕의 이름을 사칭하고 국경을 넘은 대역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최고 관리들이 모인 비변사에서는 안용복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두고 조선 역사상 보기 드문 치열한 끝장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공격에 나선 것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강경파 관리들이었습니다. 당시 우의정이었던 신안을 비롯한 이들은 안용복의 행위가 국가에 큰 재앙을 불러올 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사료 기록을 통해 일개천한 백성이 나라의 관직을 위조하여 외국과 멋대로 접촉한 것은 왕을 무시한 처사이며 만약 일본이 이를 문제 삼아 전쟁이라도 일으켰다면 누가 책임졌겠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에게 안용복은 영토를 지킨 공로자이기 이전에 국가의 엄격한 질서를 뿌리째 흔들어 놓은 위험한 범죄자였기에 마땅히 목을 베어 효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 안용복을 변호하고 나선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영의정 남구만이었습니다. 그는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남구만은 숙종 임금 앞에서 안용복이 피록법을 어기고 관직을 사칭한 죄는 크지만 그가 일본에 가서 받아온 약속은 나라가 수십 년 동안 해내지 못한 위대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 우리 땅임을 확약받아온 백성을 도리어 죽인다면 앞으로 이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 누가 발벗고 나서겠느냐라며 안용복의 충절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조정의 논쟁은 며칠 동안 이어졌고 최종 결정권은 숙종 임금에게 넘어갔습니다. 숙종은 안용복이 가져온 일본 막부의 약속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직을 사칭한 죄를 그냥 넘긴다면 국가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도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숙종은 1697년 5월 고심 끝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금은 안용복의 죄는 죽어 마땅하나 그가 외인을 물리치고 우리 강토를 지켜낸 공로가 실로 지대하니 사형만은 면해주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형에서 한 단계 낮춰진 처벌인 유배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결국 안용복은 영웅의 대접을 받는 대신 죄인의 멍에를 쓴 채 머나먼 귀양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유배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는 정식 역사 기록인 사료에서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가를 대신해 싸웠던 백성은 그렇게 역사의 안개 속으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그를 벌주면서도 그가 남긴 성과는 철저히 활용했습니다. 안용복 사건 이후 조정은 울릉도와 톡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정책을 법으로 정했고 이는 훗날 톡도가 우리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안용복에게 내려진 유배라는 가혹한 처우는 당시 조선 사회가 가진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그리고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국가는 그를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다르게 기억합니다. 비변사의 차가운 바닥에서 안용복이 외쳤던 울릉도와 우산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당당한 목소리는 사료 속에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유배객으로 잊혀졌으나 그가 지켜낸 동해의 파도는 지금도 우리 땅,
독도의 기슭을 변함없이 때리고 있습니다. 안용복의 서사는 이름 없는 한 백성의 용기가 국가의 무관심을 이겨낸 위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